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 예술 분야의 책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배울 책은요. 바로 이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입니다. 예. 제목이 굉장히 길죠. 예. 자, 시대의 지성 찰스 핸디가 전하는 삶의 철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철학책인데 그냥 뭐 어려운 책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요, 자, 찰스 핸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도입이에요. 예술 철학 분야의 책은 얼마나 자주 읽으시나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읽으세요? 그 다음 2번 여러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자, 변화예요. 변화.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변하지 않는 인간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조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요. 뭐 예를 들면 뭐 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조건 인간이라면 이러한 건 갖추고 있어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 4번. 고전책, 예를 들면 토스토이 같은 책을 얼마나 읽었고 언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것 같나요? 자, 이 책은요, 고전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셰익스피어 얘기라든지 토이스토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책이라는 것은 한 번 읽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회자되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또 읽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꼭 톨스토이 책은 아니어도 어린 왕자도 되고 뭐 이러한 책을 얼마나 읽었고 또 언제가 마지막으로 읽으셨나요? 예, 궁금합니다. 자, 그다음 5번. 당신 인생을 잡아주는 덕성이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주는 덕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성이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혹시 종교입니까? 자, 종교가 어떠한 덕성을 대신해 줄 수도 있죠. 종교에도 덕성이 있으니까요. 뭐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마라. 뭐 좋은 일을 해라. 뭐 계속 이런 이웃에게 뭐 선을 베풀라. 뭐 이런 것이 거의 뭐 덕성하고 비슷할 수도 있죠. 예. 아니면 혹시 나는 종교 없다. 아니면 무엇입니까? 종교가 인생을 잡아주는 본인의 인생을 잡아주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이 덕성이라는 기준. 그럼 종교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없으시다면 종교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자신의 내면의 올바른 기준을 잡으시나요? 자, 아니 나는 뭐 내면의 올바른 기준? 내가 뭐 이런 걸 잡고 살았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내면의 올바른 기준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는 절대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다. 나는 배고파도 빵을 훔치지 않는다.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어, 너무 배고프면 일을 해서 빵을 사야 되겠지만 뭐 그런 어떠한 철저한 자기 내면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준.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어, 어, 뭐 돈 같은 것을 꿨으면 반드시 갚는다. 뭐 그것도 며칠 이내 갚는다. 친구가 말하기 전에 갚는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뭐 그런 거 있죠. 나는 빚을 절대 지지 않는다. 살면서 뭐 이런 거. 나는 부모님한테 화를 내지 않는다. 아니 화를 내더라도 조금 낸다. 뭐 이렇게. 뭐 본인 자신의 내면 중요하죠. 예. 그럼 6번 여러분은 안전보다 호기심을 선택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죠.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나는 안전이 좋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호기심이 좋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안전을 생각하시면 안전에 대해서 왜 그런지 호기심을 갖고 계신다면 호기심 쪽에 있는 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 소개.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누구라고 했죠? 이분이, 예, 바로 찰스 핸디입니다. 네. 제가 써드릴게요. 찰스 핸디. 네. 찰스 핸디요. 예. 이분은 세계 최고의 경영 사상가로 필립 코틀러, 탐 피터스, 헨리 린츠버그와 함께 경영 사상가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명예 전당이라는 것 자체가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명예 전당. 뭐 영화도 그렇고 뭐 가수들도 그렇고 무슨 명예 전당 그러면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죠. 근데 이거 경영사상가잖아요. 경영사상가. 경영사상가가 명예 전당에 올라간다는 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사상가예요. 사상가. 피터 드러커로부터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학문적인 개념을 현실에 대입해 구현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아주 이거 참 좋은 말이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종이 이게 원래 이제 책이 지나면 이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근데 껍질이 벗겨지면 여기 있는 중요한 안의 정보는 볼 수가 없죠. 예. 그게 문제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때 예,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껍질을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읽다 보면 이게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도 좀 귀찮을 텐데, 이 저자를 갖다가, 이렇게, 안에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껍질이 없어도, 괜찮은데, 이 껍질에 이제 이분의 저자의 이런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참, 네, 그렇죠. 껍질을 버릴 수가 없고, 껍질이 이제 그 너덜거릴까봐, 좀 그러네요. 아무튼 간에 여담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학문적인 개념을 현실에 대입해 구현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분은요,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다국적 석유회사 쉘에 입사 임원을 지냈다. 이제 다국적 석유회사, 석유회사라면은 임원까지 지내셨으면 석유회사 쉘이라는 곳에서 이제 임원까지 지내셨으면 이건 대단히 높은 지위 아니에요? MIT 슬론 경영대학원 펠로우를 거쳐 런던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도 설립했다. 이후 영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세인트 조지 하우스 소장과 왕립예술학교 회장을 역임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죠. 뭐 이런 회장 역할이 쉽나요? 그죠? 세인트 조지 하우스 소장님과 싱크탱크래요. 굉장히 이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는 데 아니에요? 예. 그 왕립예술학회 예술 이쪽이면 또 이것도 회장까지나 맡으셨으면 예, 보통 분은 아니신 거죠.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스스로 사회철학자라는 호칭하는 찰스 앤디는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연구했다. 특히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의 급증, 조직의 해체, 다국적 기업의 확산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현상들을 누구보다 앞서 예측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0년에는 이러한 연구로 대형 제국 훈장까지 받으셨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삶이 던지는 질문 언제나 같다는 찰스 핸디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자신의 손주들에게 전하는 21통의 편지를 엮은 것이다. 젊은 시절 효율과 합리라는 틀 안에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시대를 꿰트는 해안을 지닌 사상가로 거듭나기까지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된 불변의 지혜들을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언어로 풀어냈다. 책에서 그는 통계와 지표에 감춰져 보이지 않는 것들,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웃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자신이 나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로 명명한 이 편지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난제 앞에서도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방향타가 되어줄 것이다. 대표적으로 코끼리와 벼룩, 비성의 시대, 찰스 앤디의 포트폴리오 인생 등이 있으며 텅 빈 레인코트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경제평론가 상을 받았다.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길어서 빨리 읽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하죠. 예. 자, 도서 이해 및 확장, 책을 읽은 소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은 느낌,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점, 흥미로운 점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읽은 느낌, 새롭게 알게 된 점, 흥미로운 점 무엇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행복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이게 가벼운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밑줄도 막 긋게 되고 막 별표도 하게 되고 막 꽃그림도 그려 넣어가지고 그쪽이 중요하고 또 다시 다음에 또 읽어야 되겠다 하고 막 여기다가 막 중요한 부분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요. 막 별표도 막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놨어요. 네. 이런 표시 안 해놓으면 뭐 이렇게 중요한 거 문단 같은 건 이렇게 해서 표시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해놓으면은 다음에 볼 때 다 읽지 않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좋죠. 자, 여러분은 이 책 읽기 전에 삶의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삶의 철학. 삶의 철학이요. 예. 우리가 그냥 뭐 옛날에 뭐 삶의 철학을 뭐라 그래요? 아, 뭐 개똥 철학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90년대는 막 80년대, 90년대 뭐 저도 막 철학 같은 얘기 뭐 좋아하면은 좋아하거나 얘기하면 막 옆에서 친구들이 야, 너 무슨 개똥 철학하니?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 제 삶의 철학이네요. 예? 개똥철학이라는 게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알고 보면 뭐 철학가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같은 생각은 어려우니까 못했지만 그냥 막 삶에 있어서 뭐 한마디 툭툭 던지고 오면은 무슨 네 무슨 철학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곤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예, 개똥 철학도 알고 보면 삶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삶의 철학을 옛날에 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분명히 이 책을 읽고 나면 뭔 생각이 확확 오지 않아요? 예, 막, 밑줄도 긋고 그 밑줄 친 부분을 갖다 막 수첩에다도 적어 놓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나 글귀가 있으시나요? 분명히 있으시죠? 없으면 다시 한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삶의 태도는 뭡니까? 이 책을 읽으면요, 삶의 태도가 생겨요. 나 여태까지 잘못 살았나? 아니면, 이게, 그게 아니었네? 너무 안전빵으로 살았나? 이거 너무 그냥 귀찮고 힘들어서 호기심이 내가 너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 삶의 태도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요. 자, 목차예요, 목차. 예, 목차 프롤로그 시작하는 부분이죠. 삶을 되짚어 이해해보면. 이 편지가 지금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굉장히 길죠? 네. 이 손주들한테 보내는 편지들인데, 이걸 제가 목차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 대충이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긴데요. 예, 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째 편지까지 제가 첫 번째 편지. 왜 우리는 아침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앞에서 이렇게 핵심을 딱 뽑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조건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조건. 이 덕 같은 거, 덕성.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죠. 톨스토이를 읽어야 하는 이유. 톨스토이의 작품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뭐 톨스토이 작품 한 개라도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뭐, 톨스토이 작품 중에 뭐가 있어요? 응?
얼마나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막 땅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막 걸어가면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갔다가 안 읽은 안 읽은 분들은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갔다가 이렇게 왔죠. 땅을 아침에 갔다가 오면 내가 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갔다 오고 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진짜. 그래서 이 땅을 다 가질 줄 알았죠. 이 사람은. 근데 바로 꼴까닥 하고 죽죠. 그런데 그 땅이 이 사람 죽은 것만큼 그 땅만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참.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어때요? 아, 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이거 차지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떠나가지고서 이 땅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인간이 허무하게 가는 거. 이거 보면 인간이라는 것의 조건이 생각나죠? 욕심이 부리지 말아야 된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 걸.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부활이라는 것도 읽어보시지 않았어요? 부활도. 그죠? 예. 벌도 카츄샤라는 여자애를 갖다가, 예? 그 주인집이, 남자가, 예? 그 여자를 갖다가, 그 이쁜 여자를 갖다가, 예?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서 어때요? 예? 나중에는, 예. 그 여자에 대한 속지 않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예, 쫓아가죠. 뭐, 시베리아가 어디 갔던 걸로, 어, 같이 가죠, 같이.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죄를 갖다 속죄하는, 예. 그 추운 시베리아까지 그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한 여자의 삶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식. 이게 인간이 가져야 할 조건이라는 거죠. 예, 죄의식. 난 세 번째 편지는 누구나 혼자 힘으로 자기 신념을 만들어야 된다. 누구나 혼자 자기 신념. 철학자가 되어 삶을 꾸리는 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이 안 구하고 네 자신의 인생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구해줄 수 없어요. 그건 일시적이야. 그죠? 결국에는 말고 뭐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친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 구원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본인이 구원해야지. 자기가 막 안 좋은 거 먹고 뭐 마약 먹고 뭐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을 얻고 또는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깊은 후회와 누이침 오랜만에 쓰는 거야. 누이침을 얻고서 마약, 지나친 알코올 중독, 술 이거 본인이 끄는 거예요. 예. 뭐 담배 같은 것도 너무 많이 그냥 펴가지고 진짜 여기 기관지가 막 뚫리고 그거 곧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막 뚫려가지고 TV에 보면 막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결국 누가 끊어야 돼요? 본인이 끊어야죠. 주위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나오죠. 행복론 아주 좋은 것 같아. 행복론. 다섯 번째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라는 거죠.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모든 문제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내면의 호기심을 회복하는 법, 의문을 제기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 정작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 키플링의 난제를 해결하는 법. 정작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 이거죠. 정작 중요한 걸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네, 이것도 얘기하고요.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면 모두가 승자. 예. 삶과 마라톤의 공통점. 예, 삶과 마라톤. 모두가 승자다. 끝까지 가면.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 자, 아홉 번째 편지죠.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여기 노예가 될 수도 있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다 뺏기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도 할 수 없고. 그죠?
예,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일 때문에 다 뺏겨가지고 정작 나이가 들으면은 내가 젊었을 때 애들하고 놀아줬을 걸. 애들과의 추억이 없어, 추억이. 너무 안 된 삶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인생을 정의하는 법. 기계 속 부품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라. 인간담을 잃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너무 기계 속 부품이 되는 곳에서 일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본인이 기계의 부품처럼 행동한대요. 참 무서운 말이죠. 너무 거기 길들여가지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부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은 관리되어야 하는 인적 자원이 아니다. 리더십이 필요하네요. 예. 관리라는 것을 굉장히 이 작가는 저자는 싫어해요. 근데 리더십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 네. 12번째,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은 결국 우리 손으로 선택되었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그렇죠. 우리 손으로 그 대통령을 뽑고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뭐 국회의원뿐만입니까? 어? 구청장, 시의원 다 우리 손으로 뿌려져요. 구의원 뭐 다. 그 다음에 누구나 세 번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변곡점. 예, 세 번. 이건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제 그때 스스로 못 나와가지고서 뭐 명태까지 있어가지고 새로운 걸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삶의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는 법.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너무 이제 너무 그냥 날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을 다 쏟아부으면 어디서 멈춰야 될 때를 못 멈추면은 뭐 건강이 뭐 나빠져가지고 그냥 뭐 평생 뭐, 뭐 고통 속에 산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부족하지만 않으면 충분하다. 이것도 만족하는 삶이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 15번째 편지 돈은 일과 성취의 불안한 동반자일 뿐이다. 필요와 욕구의 욕만 구별하게. 일과 성취의 불안한 동반자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 16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은 혼자 가질 수 없다. 좋은 말이죠. 타인과의 연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혼자 가질 수 없고 나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17번째는 결혼을 유지하려면 최소 3번은 계약서를 갱신하라. 관계 지속의 원칙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결혼을 계속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간에 결혼을 유지하려면 최소 3번은 계약서를 갱신하라. 새롭게 새롭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것도 바꿔주는 센스를 발휘하라는 거죠. 맨날 옛날 걸로 들이대가지고 말이야. 어? 어? 뭐 옛날에 결혼을 할 때 약속했잖아. 뭐 이러면서 그거 들이대면은 서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18번째 셀 수 없는 것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 셀 수 없는 것. 예. 뭐 셀 수 없는 거는 많죠. 숫자에 현혹되지 않는 법. 네, 그 다음 19번째 이제 은퇴란 단어를 은퇴시켜야 된다. 마지막 쿼터를 품위 있게 뛰는 법. 자, 은퇴라는 단어를 은퇴시켜라. 뭐, 이제는 은퇴라는 시대는 아니 이제 사람이 오래 사니까 은퇴라는 단어도 은퇴해야지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또 계속 일을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예. 20번째 편지에서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세계의 자아를 찾는 순간. 똑같은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21번째 자유의 이면은 불안정하고 자유의 대가는 냉혹하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법.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감사의 글 읽고 옮기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은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 토론 시간에 서로 얘기해 봅시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제가 지금 책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르기 때문에 누구도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넣을 수 없다.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뭐 다 비슷한 말인데요. 이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 변화. 변화. 예. 자, 우리는 아주 매순간 변하죠. 조금이라도 변하죠. 우리가 그냥 캐치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파악을 못할 뿐이지,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죠. 예?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씩 늙어가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조금씩 모든 사물은 다 변하기 때문에 어, 딱 강문을 봤을 때도 같은 강문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관념적인 것이고 다 사실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토마시 람페두사가 격동기의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쓴 표범이라는 이 책이 있나 봐요. 그래서 탕크레디는 삼촌 살리나의 군주에게 많은 것이 그대로이기를 바라면 많은 것이 변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많은 것이 그대로이기를 바라면 많은 것이 변해만 할 것이다. 좋은 말이죠. 예. 많은 것이 그대로이기를 바라면 많은 것이 변해만 한다. 그만큼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그대로일 수 없잖아요. 예. 뭐가 그대로 있어요? 응? 내가 만약에 그 어떠한 사장님이다. 그러면 사장님이라면 그 사장님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뭐 많이 변해야 되겠죠. 뭐 사장님이 뭐 맨날 뭐 옛날식으로 되겠어요? 그거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장님이라는 것도 그냥 뭐 권위적이고 뭐 약간 뭐 명령 쪽으로 하는 시대는 갔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개 중에는 있겠죠. 뭐, 옛날 식으로 명령 내리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는 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이 배워야되죠. 현상 유지는 성공의 길이 될 수 없다. 사장님이 옛날 스타일로 그냥 직원들을 갖다가 떽떽거리고 소리 지르고 말이야, 던지고. 그러면은, 옛날식으로 현상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성공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사장님도 저기 내려와야 돼. 성공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는 거죠. 현상 유지는 성공의 길이 될 수 없다. 영어도 그렇겠죠. 맨날 같은 영어만 똑같은 것만 하면 뭐 실력이 늘겠어요? 좀 고급 단어도 해야죠. 그죠? 문장도 패턴도 좀 고급스러운 패턴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기억가는 요거 밑에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가는 무언가 다르거나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창조적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건 주된 동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부터 해왔던 것을 행했을 뿐이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개선하려고 혹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작은 변화를 추구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성공하려면 이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작은 변화가 별거 아닌데 낙숫물에 돌도 파인다는 말 있잖아요. 낙숫물. 아주 그냥 집 같은데 이렇게 집에 보면 옛날 집 같은 거 이게 기와집이든 뭐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서 물이 똑똑 떨어져. 근데 여기 이렇게 뭘 받아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돌이라고 칩시다. 꼭 받아놓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흐르면서 구멍을 낸다니까요. 구멍을. 대단한 거죠. 그 작은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변화가 되는 거야. 빅 체인지가 되는 거야. 빅 체인지. 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낸다. 뭐 그런 small difference makes a big difference. 이렇게 되겠죠. 어? 작은 변화.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삶이 우리 앞에 던지는 문제를 원만하게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예. 자,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
문제를 원만하게 대처해. 그런 사람 있죠. 아,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등 돌려.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은 딱 봤을 때 아니야. 바로 동들.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은 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등 돌려. 왜? 나하고 안 맞는다 이거야. 이 사람은 너무 정의를 따진다 이거야. 나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어. 대충. 어? 근데 얘는 너무 따진다. 그건 나하고 안 맞는다 이거야. 피곤해. 그럼 이 사람은 또 나는 대충 하는 사람하고는 대충 뭐 하는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슨 외교가 가능하겠어요? 외교가? 아, 크게 말하면 외교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좋은 말로는 외교예요. 외교.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거하고는 좀 상관은 없겠지만 하여튼간에 큰 범주에서 보면 외교예요. 외교. 너무 이렇게 칼처럼 끊는 거죠. 인간관계를. 야,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도로 보는 거예요. 응? 독에 걸린 뭐. 윷놀이 하듯이. 거기서 그걸 하는 거, 이거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늘 스트레스 속에 빠뜨리는 거죠. 그냥 이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나하고 왜 그럴까? 하고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정의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많이 봤나 보다. 정의롭지 못한 걸 많이 보고, 또 피해를 많이 봤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대충 하면, 이 사람은 왜 대충을 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이 대충 하는 것에 대해서, 길들여졌나 보다. 대충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공의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은. 몰라요. 아주 알찬 성공은 아닐 수는 있지만, 대충 빨리빨리 하면은, 뭐예요? 시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설거지 같은 것도 대충 해보세요. 막 계속 꼼꼼하게, 그거 뭐, 물론 꼼꼼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냥 설거지 빨리 해서 끝내고, 청소 빨리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걸로 3시간, 4시간, 5시간, 막 하루 종일 하면은, 어때요? 청소로. 다 시간을 낭비하면. 정작 할 걸 못해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인간에 대한 이해죠. 저 사람은 딴 걸 하려고 대충 하거나 집을 갖다가 엄청 지저분하게 쓰레기통으로 하는구나 하면 이해가 안 갈 것도 없어요. 막 쓰레기통처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너무 심하게. 그냥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뭐 거의 뭐 산더미처럼 쌓는 사람도 있잖아요. TV에 보면. 예. 그래서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 인간은 시공을 막론하고 똑같다는 것이다. 똑같은 충동과 욕망, 똑같은 좌절, 똑같은 변덕과 매력을 어느 시대나 가져왔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들을 재창조해낼 필요가 없다. 내가 그랬듯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읽기만 하면 그 대부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책 읽어라. 이거는 이제 소설책에서는요. 이런 소설책은 진짜 명작이잖아요. 여기 보면 인간을 갖다가 다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의 원칙이 요거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의 원칙이 있다면 너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입증될 때까지 상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예, 그러니까 나만의 원칙을 막 고수를 해요. 고수를 하면은 상대방이 너희 판단이 틀렸다는 게 입증될 때까지 상대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은 무너뜨리겠다는 거겠죠. 그죠? 나만의 원칙이 있다면.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그랬잖아요. 막 지동설을 막 주장하니까 그때 당시 천동설이었죠. 어, 지구는 태양의 중심을 돕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건데, 이건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아니다. 지구는 여기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대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고통을 줬어요. 응?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극복을 해라. 아니면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둬라. 예,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알아둬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이미 알고 있으면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나의 원칙을 내가 어떤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분야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하면은 뭐 되겠어요? 그거 뭐 그 물건이 팔리겠어? 뭐 그런 게 잘 되겠어? 뭐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코페르니쿠스처럼, 갈릴레오처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입증될 때까지, 예. 근데 딱 입증을 한 거야. 보세요. 제 물건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입증될 때까지. 입증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등이 세상을 살며 5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뭐냐면요. 공손함과 관대함, 신의와 명민함, 그리고 은혜로움이다.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공손하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며 마음을 얻고 싶으면 관대하라고요. 관대.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이 신임하게 되고 명민하면 공을 이룰 수 있다. 예,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 부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저거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한테, 돈을 꿔줬거나, 예를 드는 거예요. 돈을 꿔줬거나, 밥을 사줬거나 그러면, 가지고 내가 밥 나한테 그렇게 밥도 많이 사주고,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그까짓 거 하나 못하겠어?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다가 편의점에서 뭐 좀 사다 줄래? 그러면 사다 준다고요. 기꺼이.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행복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이고 자기 실현에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이 즐거움의 추구에 그쳐서는 않는다고 믿었다. 즐거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먹고 놀고 그런 거에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철학은 너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 진짜 멋있어요. 너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요약될 수 있다. 지금 너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해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다. 자, 이거 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역설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가장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가장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잘한 거 잘해서 아주 화가가 됐어요. 유명한 화가가 돼서 그림 너무 잘 그려. 그런데 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고통을 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응? 응? 가족한테 고통을 줘. 지가 막 뻐기는 거지. 나 화가인데 말이야. 나 유명한 화가야. 이러면서요. 뻐기면서 제대로 왜 이렇게 못 걸어? 이제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런 청소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플러스 덕스러운 사람. 사실 알고 보면 이거 별표에다가 이거 별표 4개가 합쳐져야 돼요. 이거하고 A하고 여기 B에 있는 부분이 합쳐져야 돼요. 요거하고 이거.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덕스러운 사람. 그래야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적극적이고 여기 보세요. 행복은 자기 실현에 가깝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인간도 되어라 이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요. 또 법은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 부분은 윤리적 영역이다. 참 이 말을 진짜 좋아해요. 법은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한다. 자,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기 파란불. 예.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켜질 때 지나가죠. 예. 그런데 녹색불, 파란불이 있을 때 지나가는데 여기에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거나 지나가시다가 여기 넘어지셨어. 근데 그때 빨간불이 탁 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어떤 청년이 여기 들어가서 할머니를 구했어요. 사실 빨간불에서는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죠. 법이라는 것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해주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윤리예요. 할머니를 구해야 되는 것은 윤리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분법이잖아요. 이분법이 뭐예요? 바이너리 아포지션. 뭐예요? 흑백이죠. 흑백. A, B. 뭐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이러한 법 속에서는 윤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윤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법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영역은 엄격히 말하면 굉장히 차가워요. 차갑다고요. 더 심할 때는 옛날에는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갔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저 사람을 다치게 해서 내가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러졌어. 그랬더니 너 부러뜨렸어? 일로 와. 네 팔도 부러져야 되겠다. 얼마나 끔찍해요. 저는 제가 부러뜨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장난치다가 부러지거나 어떻게 쳐서 부러졌습니다. 그게 안 통해요. 이게 법의 영역이에요. 뭐 아니면 도. 근데 얘하고 사이에서는 윤리의 영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윤리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걸 따지는 사람 있죠. 여기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랑은요, 너무 따져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의 영역은 윤리의 영역이에요.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이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의 하느님이 아니라고. 그걸 초월하셨죠. 이 법을 초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이 법이잖아요. 구약. 법률 꼭꼭 지켜야 되는 거.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시고 아직도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이 사랑을 갖다가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위대함을 인지하겠어요? 딱 아니면 아니다.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이러 그죠? 그럼 법의 영역이죠.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만약 그랬다면 할 수 없죠. 근데 뭐예요? 기꺼이 십자가에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없는데도 그게 가능해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법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한 번 더 볼게요. 여긴 다 페이지를 적어놨어요, 제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종류의 중요한 미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지적인 미덕과 도덕적 미덕입니다. 지적인 미덕은 유전과 교육으로 획득되고 도덕적인 미덕은 높은 수준의 덕성을 지닌 사람, 대체로 행실과 습관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자, 도덕적인 미덕과 뭐라 그랬어요? 지적인 미덕과 도덕적 미덕. 유전과 교육. 뭐 똑똑해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덕성을 지닌 사람, 대체로 행실과 습관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미덕은 무엇보다 지적인 관조라고 했다.
그의 주장에 약간의 편향성이 있지만 그는 어진 사랑과 어진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의무라고 말하고 싶었던 듯하다. 이거는 저자의 생각이고요. 자, 어진 사랑과 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내는 것. 이거 중요하네요. 네. 스스로 알아내는 거. 어진 사랑과 어진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내는 건 뭐예요? 지적인 거죠. 지적인 관조. 지적인 관조가 부족하면 분류를 못해 일단. 저 사람이 똑똑한지 어진지를 분류를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류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적인 자기가 어떤 이러한 머릿속에서 어떤 똑똑하면서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안목이 있어야 돼. 그럼 그런 건 어디서 나와요? 교육.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나와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나와. 유전도 있지만 교육.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힘을 길러야죠. 이 뇌의 힘을. 아,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좀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뭐 내공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뭐 종교인들이잖아. 종교인들. 응? 예, 뭐 예를 들면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은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그 사람을 어진 사람과 이런 거 딱 그 책 같은 거 읽어보세요. 에세이. 얼마나 그 뛰어나세요. 그 해안이. 이 해안. 이게 다 지적인 건 줄 아네요? 해안. 해안이죠.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고요. 아니, 법정 스님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누구 있을까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니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외교를 통해서 그 외교를 결국에는 그 백인 대통령하고의 외교를 통해서 그 넬슨 만델라 흑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말이야.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갖다 해방시키려고, 그 감옥까지 가가지고서,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흑인 학생들이 막, 죽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이다. 민주화다. 이걸 갖다 결국은 외교로 했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다른 나라 좀 끝까지 싸우자. 이럴 수도 있어요. 끝까지 싸워서 너 죽고 나 죽자. 결국에는 한쪽이 망해야지만 뭐.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죽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해안이라는 거, 이게 지적인 관조라고 봐요. 스스로 알아내는 거. 어진 사람과 어진 삶. 그러니까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를 엄청 존경한대요. 엄청 막 동상도 있고. 왜? 본인들한테 어떻게 노예의 삶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백인 흑인 화장실도 따로 가고 말이야. 막 분리했던 아파르트 헤이트인가요? 예, 그거 있었잖아요. 예.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 즉 미덕을 통해 자기 실현을 강조했던 것이고 내 해석을 풀이해 너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이건 중요해요. 예. 그 다음요. 교육은 너에게 지식을 주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너에게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주입식이 아닌 잠재적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수세기 동안 진실로 전해지던 기존의 이론보다 자신들이 관찰한 것을 믿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치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해냈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들은 나에게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또한 갈릴레오가 그랬듯이 자주적으로 생각하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우쳐 주었다. 예. 자, 자주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아까 목차에서도 얘기했어요.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된다. 예,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어, 태양의 주위를 돈다. 뭐 이랬잖아요. 예. 자, 안타깝게도 적잖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육을 접해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세운 법칙들을 신성불가침한 것처럼 끊임없이 암송하는 듯하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세계에 갇힌 포로들이다. 자, 이거 다른 사람의 세계에 갇힌 포로들이다. 왜냐하면 그 이제 옛날에 세웠던 그 법칙이 신성불가침한 것처럼 끝없이 암송하는 듯하다. 예. 철학은 직업적인 철학자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초등학교부터 철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이게 철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마치 신성불가침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자, 어? 공자님, 맹자님, 뭐 이런 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같은 거 뭐 소학 뭐 많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논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논어에 대해서 어떻게 토를 달아? 이거는 완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공자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 분인데. 심지어 우리가 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세계. 그러니까 이거 공자님의 세계에 갇힌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만 막 이걸 철저하게 이것만 믿으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가면 여기에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쑥 들어가요. 논어라는 어떤 그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포로다는 거 감옥 갇힌다고. 난 논어야. 이쪽이 논어. 논어 감옥소예요. 그러면 여기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해야죠. 논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문. 왜 그러지? 도대체 논어에 있어서는 어떠한 뜻으로 얘기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 논어에서 공자님께서 혹시 놓치신 게 없나? 아니면 그게 요즘 시대, 현대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때 시대에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요. 그의 문제는 적지 않은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반적인 통념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이다. 아주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이다. 자신의 믿음, 행동. 여러분들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나요? 네,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그게 아닌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걸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거예요. 어? 나는 나는 영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영어만 하다 보니 시간을 다 써버렸네. 인생을 하루에 그냥 5시간 했는데 맨날 토익 토플 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여행도 못 가고 말이야. 뭐 어디도 안 가고 말이야. 중요한 행사도 안 가고 말이야.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꼭 예를 든 것 뿐이지만 안 그래요? 나는 사람 만나는 거는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냥. 먹고 놀기만. 근데 어느 날 딱 생각한 거, 내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창발적인 것을 내가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컴퓨터를 안 하는 걸, 내가 너무 컴퓨터를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 컴퓨터는 안 좋다고만 생각해. 눈도 망가지고 뭐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이런 거에 대해서. 심지어 뭐 TV는 없어야 돼. 신문을 봐야 돼. 신문을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TV에서 주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순기능이 있는데 내가 마치 옛날 사람처럼 뭐 신문만 고집한 게 아닌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본인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도 저의 행동과 믿음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참, 너무 슬펐어요. 아, 너희가 다른 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일하는지 관찰할 때 호기심이 있어야 자극을 받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형태의 삶을 꿈꿀 수 있다. 그렇게 너희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행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배낭에 호기심을 담아가기 바란다. 그래서 여행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행을. 여행은 뭐예요? 다른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극을 받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다른 형태의 삶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저도 외국에 가가지고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영어는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맞아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막 의욕이 없었어요. 근데 외국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 어머 나 외국어 해야 되네.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 확 들었다니까요. 그, 아니나 다를까 외국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네요. 자, 그런데 왜 모두가 학교 성적으로 똑똑하다는 걸 입증하기 바라고 지능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경시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하네요. 자, 이거 지능을 표현, 우리 학교가 성적으로 똑똑하다는 걸 입증하기 바라고 지능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이제 똑똑하다는 것은요, 이거는 평가예요. 학교는 평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꼭 평가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왜 학교 성적으로 똑똑하는 걸 입증하기를 바라고 이거는 이제 성적이 잘 나오면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방법을 경시하는 것일까. 이 아이는 성적 아닌 것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으로 천재가 될 수 있는데 학교는 어때요? 성적으로만 하잖아요. 뭐 국영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영수 아닌 과목들 뭐 예를 들면 공예로 뭐 하는 그 과목이 있어요? 공예 뭘 잘 만들어서 자동차를 잘 만들거나 수리를 하거나 뭐 없잖아요. 어? 없잖아요. 디자인이 주 과목이 아니잖아. 뭐 디자인이나 그림이 뭐 막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야지 뭐 이제 그때는 하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여러 방향에서 영리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지적했다. 여러 방향에서.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에서도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처럼. 그는 세 가지 유형의 지능이 있다고 말했다. 에피스테미, 순수한 지식, 테크네, 기술적 지식,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식, 기술적 지식 같은 거 뭐예요? 뭐 의학적인 것도 있죠. 의학, 의술을 펼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음악도 그렇고요. 순수한 지식,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다 해당하는 거죠. 실천적 지혜, 어떻게 실천하느냐. 사회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천적인 건 많잖아요. 네? 실천적 지식. 나는 요거 해볼게요. 나는 창고형 학습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 교사가 너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주고 너희는 그 지식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창고형 학습의 기본 개념이다. 이 교육 방법은 효과가 없다. 당연히 없어요.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있는 것 갖다 쓰는 거는요.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일에 점점 더 깊이 몰두할수록 직업이 삶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 너희가 일에 더 몰두할수록 직업이 삶까지 지배하다. 침범한다는 거죠. 나는 폴 에반스와 페르난도 바르톨로메가 쓴 성공은 항상 그 대가를 치러하는가라는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들 모두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장 필요하던 때 가족과 함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한 것을 한 목소리로 후회했다. 예,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가장 필요할 때, 뭐 학창 시절, 특히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막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맞는데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직업이 삶까지도 지배하고 파괴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토요일과 일요일날도 일하러 가시거나 거의 뭐 안 보여.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맨날 8시, 9시,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두 분이 다 그냥 8시, 9시에 들어오거나 그러고 여행도 안 가. 애들 신경도 안 써. 그러면 돈은 많이 벌어서는 좋겠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피폐해지겠죠. 왜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사는 거죠. 삶이란 건 뭐예요? 살다야, 살다.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죠. 돈은 삶을 돌아가기에는 해요. 윤택하게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추억이나 부모에 대한 기억을 사주지는 못해요.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하고 노는 게 더 좋은가? 돈 많이 벌어줘 가지고 돈 많이 벌러 나가는 게 좋은가? 그럼 아이들은 아마 이걸 선택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이들은 젊었을 때의 기억을 가질 수가 없어. 이거 추억과 부모에 대한 기억과 추억과 형제, 자매의 어떤 기억과 추억이 있어야지 평생을 살아갈 때 힘이 되거든요. 이게 에너지의 모티브예요. 우리 엄마가 그때 나한테 막 팥죽을 쑤어 주셨는데 막 그게 타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맛있게 먹었지. 막 그러면서 입에 묻히면서 맛있게 먹었지. 막 그러면 추억 있으면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도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도 그때 엄마 보고 싶다. 나도 애들한테 그렇게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기분이 들면서 행복해진다고요. 그 팥죽 오늘 이 동지, 섣달, 금음달에 엄마가 해주던 팥죽, 우리 식구 애를 데리고 가서 먹어야지. 이게 얼마나 그 따뜻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겠어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 젊은 시절에 이 아이들의 그 젊은 시절에서의 추억과 기억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빈 껍데기라고 생각해요. 빈 껍데기. 그러니까 이제 80대, 90대,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80대 초반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래프가 있다면 막 10살 이제 여기지가는 어린이집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유치원서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막 올라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심지어 대학교까지 있을 때 여기를 뭘로 채우냐고요. 이후에는 남하고 살아요. 결혼하거나 혼자 살잖아. 혼자 살거나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거죠. 혼자 독립해서 살거나 아니면 그 남하고 타인하고 살아요. 타인하고. 어? 애들이 나가서 산단 말이에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배우자랑. 그러면 이거 부모님하고 사는 기간은 어렸을 때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 뭘 알겠어요. 물론 알겠죠, 무의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애들이 추억을 쌓는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응?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30년까지 크게 치던 20년까지만 크게 치더라도 20살 대학교 간다 하더라도 진짜 기어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때 끼케야 10년, 많아야 15년?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응? 하면은 대충 빼면 이때는 가누지를 못하니까 몸을 응? 5년, 7년, 8년은 몸을 학교 들어가까지는 잘 못하잖아요.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때 같이 돌아다니는 것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 안 돼요. 응? 최소한 10살까지만
10살부터 친다 하더라도 20년까지는 10년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많으면 15년. 그러면 뭐 20년을 어렸을 때부터 20년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부모님과 있지 않은 이것이 아주 공허하다고요. 아이들이. 공허하고 껍질 같은 느낌이야. 껍질. 나는 사람이지만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건 껍질로 되어 있다고요. 만두 같은 것도 속이 만두 속이 있어야 하잖아요. 만두 있죠. 만두 여러분 어떤 만두 주세요? 이렇게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으로 빚은 톡톡한 만두, 왕만두. 어? 요렇게 옆으로 된 군만두도 요렇게 생긴 만두 있잖아요. 여기가 속이 알차고 맛있게 채워져 있어야지 행복한 거잖아. 이거 먹을 때. 이게 껍질만 이거 피만 있으면 이거 맛있어요? 없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허하고 껍질만인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어, 부모들이 좀 아니면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여기에 좀 많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껍질째 돌아다니지 않게. 예. 공허하거든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러면 이때 가졌던 추억으로 평생을 살아가거든. 평생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응? 이 기쁨과 이 기쁨과 슬픔과 고뇌를 이때의 추억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하다. 단어가 행동을 바꾼다. 단어에는 함축된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행동도 바뀐다. 자, 단어가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고 칭한다. 이런 호칭에는 사람도 사물처럼 다듬어지고 보충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남을 때는 줄일 수 있다는 또 된다. 인적 자원.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니까요. 사장님이면 사장님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갑자기 사장님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막 이러다가 사장님처럼 내가 사장님이지. 선생님 그러면 내가 선생님인데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인적 자원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게 사물처럼 이 저자는 사물처럼 이 인적 자원이 사물처럼 다듬어지고 보충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남을 때는 뭐예요? 줄일 수 있다. 그래 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적 자원 자체는 말이. 자원이 남아 돌면 어때요?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인적 자원이 너무 많아 사람이.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 같지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을 사물화시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요. 너희가 이 짤막한 대화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실험 없이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아주 중요해요. 실험을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실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떡볶이집을 하더라도 어떤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진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실험을 해야죠. 하다못해, 진짜. 응? 근데 똑같으면은 뭐 무슨 차별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요. 너희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폴로니어스가 아들 레이티스에게 주는 충고를 항상 기억하고 지키기를 바란다. 너 자신에게 진실해라. 그럼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해요. 저도 햄릿을 읽어봤지만 이 생각은 지금 안 나요. 잘. 햄릿. 응? 죽느냐 삭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거기를 너무 집중하게 다들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저도 모르게 아주 그냥 말려 들어갔죠.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읽었는데 지금 생각 보니까 다시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햄릿이 굉장히 주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유부단한 결단력을 팍 내려야 되는데 저 좋은 말로는 뭐 심사숙고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아무튼간에 결국에는 행동을 하긴 해요. 예, 행동을 하지만 할 때는 찌르잖아요. 나중에 맨 끝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너 자신에게 진실해라. 그럼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진실해야지 이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진짜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원본 영어의 원 그 문장이 어떤지 알고 싶네요. 그럼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내가 알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원만하게 굴러갈 때 변화를 시도할 기회를 놓치고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회한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떤 조직이 여전히 전성기를 누리고 너희도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와중에 그 조직을 떠나기는 무척 어렵다. 예, 전성기 때는 떠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리해고가 된 후에 일찌감치 자발적으로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방향 전환은 가치가 있었다. 자,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미리 뭔가를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영원히 꿀을 빨 거라는 벌이 영원히 꿀을 빨 거라는 뭐 꽃이 있으면 영원히 벌이 여기 와가지고서 꿀벌이 왱왱거리면서 영원히 꿀을 빨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어때요? 꽃은 시들어요. 시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죽어요. 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든지 다른 뭐 회사에서는 충실을 해야 하겠지만서도 항상 내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존재고 나는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뭐 영원히 안 잘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직장은 없다. 예.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좋다. 이 사람은 방향 전환을 하셔서 어떻게 했대요? 가치가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회사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나가셨잖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분의 얘기는 방향 전환이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세계에서 빈번하게 접촉하기 시작해야 한다. 자, 접촉하래요.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세계에 빈번하게 접촉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을 만나고 관련 서적을 읽고 학교나 발표에 참석하고 인터넷이나 사이트를 찾아 방문하라. 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자, 뭐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가 되고 예를 들어볼까요? 예, 나는 패션 쪽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계를 갖다가 자꾸 기웃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서 여기도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들 유명한 분들이라든지 이쪽에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서적 읽어야지 디자이너 책이라도 읽어야 되겠죠. 학회나 발표에 참석하고 뭐 발표회 뭐 디자이너들이 하는 그러한 뭐 런어웨이 같은 데 가가지고서 이게 뭐 모델들이 막 하는 것도 구경하고 나도 이제 디자이너가 돼가 저런 것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어떤 모델들이 있나 어떻게 하나 또 인터넷으로 사이트를 찾아서 방문해가지고 뭐 어떠한 디자이너들이 있지 어디에 있지 어떠한 옷이 있지 어떠한 뭐 패션이 유행하지 뭐 이런 거 다 연구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발달이 되겠어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충분함의 기술을 낮출수록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걸 깨달았다. 강제적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언제든지 가난할 수 있다면 자유의지 스스로라는 거죠. 가난이 축복이라 말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충분함의 기준을 낮추라는 거죠. 그러면 일을 좀 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줄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뭐 화초를 뭐 키우거나 아니면 뭐 채소 같은 것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을 간다든지. 예.
하지만 말다툼을 할 때도 친절한 자세를 잃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친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다. 자, 이거 보시면요. 말다툼을 할 때도 친절한 자세를 잃지 않고 친절해야 된다는 거, 친절. 이거 중요해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아이고, 말다툼 할 때 이 친절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꼭지가 도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친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친구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나하고 다르다. 라는 것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말다툼할 때 친절한 자세를 잃지 않아요. 좀 내가 너무 심하게 구면 안 되니까 말할 때도 그래도 좀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요. 아무래도 화가 조절이 돼요.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냥 생각 자체만 해도 싸울 때 친절해야지. 친절하게 싸워야지. 친절한 화를 내야지. 화가 나더라도 친절하게 화를 내야지. 이렇게 하는 자체만으로도 화가 엄청 떨어져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일부러 실험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이 화 덩어리를 떨어뜨리는 친절한 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면화 작업입니다. 자, 책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구전이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나요? 삶에 적용하고 싶으신죠? 이제 내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자기 투영을 해야지 자기 자신이 바뀌니까요. 그 음미하시고 어디다 적어두시고 수첩이나 어디다 적어두시고 그러면은 이게 서서히 자기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내가 이제 바뀌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절한 화를 낼 때는 좀 친절해야지. 그걸 자꾸 생각하고 막 써놓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면화가 된 거예요.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인간의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면을 본인의 삶에 적용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나요? 어떤 면을 본인 삶에 적용하시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나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너희가 가장 잘한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제일 잘하시나요? 그리고 그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나요? 또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네, 내면하니까. 교육은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나 선생님, 스승들이 그러한 능력을 끄집어내고 개발하도록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반기를 들었죠.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는데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여러분도 어떠한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거나 반기를 가진 적이 있나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자는 안전보다 호기심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삶의 어떤 면에 그러고 싶나요? 어떠한 삶의 호기심, 을 보이고 싶나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옳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론해 봅시다. 옳다는 거. 자, 옳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옳다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 틀릴 수도 있다. 어떤 것일까요? 옳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옳다는 것에.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배웠어요. 자,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지. 맞지? 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죠. 예, 혹시 이런 생각이 어느 날 아니구나. 이게 아니네. 라고 깨우치시거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시나요? 이것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꼭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도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 영미가 떠나가네요. 사랑은 변하는구나. 이게 맞는구나.
그러니까 지키려고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변화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책을 살펴봤습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자, 오랫동안 이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차시는 동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입니다. 김승현 저 출판사는 N페이지입니다. 이 책도 동그릇을 키우는 아주 동그릇도 키우는 방법이지만 또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